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AI 반도체 생산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유치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무려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이런 가운데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도 우리 돈으로 133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잭슨 황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AI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들 거라는 건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맞벌이를 유지하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돈을 모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이 힘들다 보니 요즘은 급여 통장마저 따로 관리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재테크 전략 알려드릴 텐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요. 네. 오늘이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서 긴장감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를 빅5라고 부르죠. 이곳의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6시를 기해서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이 빅5 소속 전공의들 중에 1,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근데 여기 5개 병원의 전공의들이 2,700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 넘는 거면은 벌써부터 한 절반 가량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더 이 사이에도 또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빅5 외에도 분당 서울대병원이 110여 명, 아주대병원 130여 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소 추산이 전공의 23% 이상 정도로 가늠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곳곳에서 환자 피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암 수술 얘기도 어제 살펴봤는데 네. 그 쌍둥이 출산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라는 사연도 알려지고 있고 그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도 중증 환아들 상황이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당장 세브란스 안과에서는 이 수술뿐만이 아니라 외래 진료까지도 취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병원들은 이런 사태를 피하려고 스케줄 조정에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우려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예, 일단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못 박아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의사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고 정부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감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물러나면 마치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럼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펴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역시나 이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또 복귀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법무부와 검찰까지 대응에 나서면서 의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또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고발되는 경우에는 체포를 하고 주동자는 구속수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경찰은 이미 복지부와 합동으로 이 몇몇 병원,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한양대병원 등 9곳을 조사를 하면서 이곳 전공의들이 출근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고요. 대검찰청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등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형사처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검찰은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때 의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선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이 오늘 집단 휴학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죠. 네, 오늘이 그 20일 그 디데이인데요.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할지 또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선배들인 전공의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의대생들 행보도 사실은 정해진 수순으로 네. 보여요. 물론 휴학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하진 않을 수는 없습니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뭐 수업 거부 형태로 해서 뭐 참여한 학생들은 단체로 유급이 될 수 있겠죠.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국 의대 중에 가장 먼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160여 명, 이 30%가량이 휴학계를 냈다가 지도교수가 설득을 하면서 철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또 여기도 또 오늘 이 전국 의대생들과 같은 날짜로 맞춰서 합동으로 다시 휴학계를 제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의대라는 특성이 있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같은 강의를 듣고 오랜 시간 함께 하고 네. 실습도 하고 업계에 나가서도 계속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단체 행동에 대한 압박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지난 정부하고 다르다고 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난번 파업 당시에 그때 유급 사태를 좀 수습을 해주고 국가고시 또 다시 치를 수 있게 해줬던 이런 게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수준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오늘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본격적으로 병원 밖에서 어떤 시위를 할지 이런 행동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어요. 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례들을 들었는데요.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가 끌려나간 일,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아직도 울부짖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해병대 최상병 수사 항명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등등을 거론을 하면서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심판론을 대두시키면서도 한편으로 또 여야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권력의 독주와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오늘 띄웠는데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보수 정당이 잘할 수 있는 일로 경제, 북방 정책 등을 예로 꼽았고 진보 정당이 잘하는 일로 약자의 인권과 삶 보호, 타협과 조정 능력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걸로 좀 도와주자. 이런 거였어요. 정치권 협업 과제로는 혁신 경제, 공정 경제를 제시를 하면서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저출산 대책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도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제시했습니다. 또 특히 저출산 대책에는 사실 모두가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양당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신속히 행동으로 빨리 옮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관용적 태도를 정치가 갖추고 협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2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이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밝힐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다시 표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대로 쌍특검법 재표결이 무산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지난번 때와 뭐 같은 모습이에요.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어제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표결과 관련해서 오늘로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재표결 법안에 대해서 시간을 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쌍특검을 비롯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걸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 상황이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민생법안 처리까지 모두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께는 면목이 없고 후보자들에게도 혼란한 상황을 야기해서 여야 모두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에는 고 유재국 경위 순직 4주기를 맞아서 부인과 아들에게 추모 편지 또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면서 위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고 또 지난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배우 이정재 씨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와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두문불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대외 활동을 자제해 왔는데 사실상 공개 활동 재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명품백 논란 이후에 어떤 국민들의 염려나 걱정에는 위로나 입장 표명이 없이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김경일 비대위원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최소한 국민들에게 제2부속실 설치나 뭐 특별감찰관 선임 이 정도까지는 하고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쉽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조처를 보여줘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권에서는 공세가 펼쳐졌는데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정재 배우 넷플릭스 대표와의 오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냐 라면서 명품백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넘어갈 속셈이냐 따져 물어봤고요. 그러면서 공식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명품백 논란을 두고 범죄라고 규정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몰카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법리로 여러 사안을 바라본다면 누군가 몰카 찍으면서 뇌물 주면 그거 다 괜찮은 거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 것 같은데 더욱더 이제 드러나는 공개 행보는 언제 또 어디가 될지 관심 모아집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개혁신당과의 결별을 선언했어요. 네, 방금 전에 이낙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오늘 아마 뉴스는 정치 뉴스는 이걸로 다 덮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삐걱이던 모습이었는데 결국 결별 수순 밟게 됐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라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어제 있었던 정책 선거 캠페인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겠다라는 안건이 의결됐던 게 결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중론이고요. 네. 이낙연 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라면서 다시 통합 이전으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 밝혔고요. 합의를 허물고 한 사람에게 선거 정권을 주는 안건이 강행 처리되면서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 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일단 그럼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서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 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도 바로 직전에 입장을 냈어요. 참담한 마음이다 라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일찍부터 이낙연 지우기를 사실은 기획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새로운 미래 측의 입장입니다. 특히나 합당 선언을 조금 서두른 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역 의원을 확보해서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시선도 나오는데 이 현역 한 명이 추가되면서 더 받을 수 있었던 돈이 6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돈이 지난 15일에 개혁신당에 이미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이제 빠져나온다고 해도 보조금은 그대로 개혁신당에 남게 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이낙연 대표 측은 새로운 미래 측은 그 이준석 대표가 보조금 지급일까지 자신들을 붙들어 놨다가 이제 받고 나니까 몰아내려는 전략을 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탈당을 하면 그래서 5석 미만이 되면 전액 다 뱉어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기존 지지층 중에 그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이렇게 따로따로였을 때 기존 지지층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얼마나 돌아올지 네. 이걸 봐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대 양당 피로감에 희망을 걸었던 게 삼지대인데 신당에서도 새로운 면은 찾을 수 없었다는 회의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주 공천 면접 심사 모두 마친 국민의힘입니다. 추가로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여기에 최재형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대항마로서 띄웠던 윤희숙 전 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이 노렸던 서울 중성동갑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현역 의원 중에는 경기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 또 경남 창원 성산의 강기훈 의원이 단수 공천 확정지었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비계된 부산 사상구는 장제원 의원의 최측근 김대식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들어갑니다. 경선을 해야 될 지역구도 17곳 발표가 됐는데 사선의 김기현 전 대표는 3선 시장이자 재선 출신인 박맹호 전 의원과 맞붙고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김민수 대변인과 경기 성남 분당을 해서 경쟁을 합니다. 지역구 재배치가 이루어질지 관심 쏠렸던 서울 중성동 을에서는 결국에 경선을 치르면서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이 이제 경쟁을 치러야 되고요. 다만 재배치가 유력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서비서관에 대한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현역 의원에 대한 대폭 물갈이가 예상이 됐지만 아직은 현역이 공천에서 탈락한 사례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에 그러면 영남권 공천에서 현역 교체가 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뭐 이런 분도 있다고요. 빨간 점퍼 선거 유세할 때 입을 빨간 점퍼 대신에 무소속인 하얀 점퍼로 따로 준비해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에서는 또 TK만 핵심 타겟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내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78개 지역구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천 문제로 당내 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네,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현역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각 의원들에게는 개별 통보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고 공관위 회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하위 20% 안에 들면은 이게 감점이 많이 돼서 공천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컷오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위 20% 명단으로 민주당이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고요. 가장 먼저 어제는 사선이자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 20%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주 의원은 이 평가가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평가 점수를 공개할 걸 요구했고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는데요. 이제 박용진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박용진 의원 지역구가 서울 강북을 여기가 친명계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경쟁 관계라서 다시금 친명 논란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불거질 전망이고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작 현역 의원들이 어떤 뭐 지역구 관리를 잘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 뭐 어떤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도 당내 조사에서는 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당내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커다란 부메랑으로 총선에서 돌아오게 될지 좀 경계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점심시간으로 접어들면서 도로 상황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원효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에서 조금 전까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교통량 많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에서 수원 사이 정체입니다. 좀 더 지나 남사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안성에서는 3km가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군포에서 부곡,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각각 속도 떨어지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아침 시간에 진천터널 부근에서 버스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오창에서 증평 일대 내내 정체였는데요. 지금은 흐름 원활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네. AI 반도체 생산망 구축에 우리 돈으로 1경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몇 천억도 아니고 몇 조도 아니고 1경원이라는 게 참 감도 안 오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한 9,300조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월시저널에서 이제 지난 9일에 올트먼 CEO가 한 7조 달러 이상의 자본 조달을 목표로 예비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다 합쳐도 6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안 되고요. 또 뭐 전 세계에서의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 전체가 5,270억 달러니까 이제 얘기한 금액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수준이니까 뭐 단순히 계산해서 뭐 지금 말하는 반도체 쪽에 있었던 회사들 뭐 엔비디아, AMD, TSMC, 삼성전자, 인텔 다 합쳐도 한 4조 안 되거든요. 4조억 달러.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 돈이면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 정도의 참 놀라운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네. 이 투자금을 뭐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본인들이 AI 반도체 이제 직접 만들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여러 가지의 이 AI, 특히나 오픈 AI의 챗GPT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네. 있는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서 이른바 GPU가 모자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에게 지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나오게 되면 샘 알트먼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만약에 금액을 펀딩을 받게 되면 본인들이 수년 안에 10개 이상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또 이것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게 운영을 맡기겠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GPU라는 네. 반도체가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GPU가 뭔지 또 현재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GPU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네. 또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아주 기본적으로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각해 보시면 AI가 똑똑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습? 네.
그렇죠. 학습이라고 네. 보통 표현하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려면 우리로 치면 네. 공부를 위한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계속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를 계속 돌려니까 뇌가 필요하잖아요. 네. 컴퓨터에서 예전에 뇌의 역할을 하던 게 CPU입니다. 컴퓨터 보통 사면은 뭐 예를 들면 CPU가 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CPU는 똑똑한데 이런 AI를 할 때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얘가 똑똑합니다. 근데 똑똑한데 얘는 무조건 순서대로 공부를 해요.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GPU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게임에서 쓰던 녀석이거든요. 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온라인 게임 같은 게 그래픽이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픽을 처리하려면 한 번에 많은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면 게임이기 때문에 뭔가 공격을 버튼을 눌렀는데 공격이 바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칼을 쫙 눌렀는데 칼이 바로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픽을 완벽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그래픽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공격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게임에서는? 공격이요. 그렇죠. 공격.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하는 애가 이 GPU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는 쉽게 말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CPU처럼 꼼꼼하고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AI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AI가 지금처럼 챗GPT가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꼼꼼하게 뭔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질문이 있으면 그걸 빨리 답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GPU가 유리하다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은 뇌가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컴퓨터의 최대 장점은 여러 개를 붙이면은 마치 뇌가 여러 개인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CPU는 그렇게 뇌를 여러 개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GPU 그래픽 카드는 예전부터도 그래픽 기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2개 껴버리지 이런 식의 이제 개발들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런 걸 잘하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쿠다라고 표현하는 언어 형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GPU를 하나처럼 붙여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갖고 컴퓨터 그래픽을 막 빠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처음에 인기를 끈 게 우리가 한때 암호화폐라는 게 되게 있었잖아요. 암호화폐 채굴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채굴이 쉽게 말하면 계산을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산을 빨리 하고 봤더니 CPU를 쓰니까 이게 열도 많이 나고 꼼꼼하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GPU라는 녀석을 게임에서 말고 한번 써볼까라고 시작을 했더니 네. 얘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GPU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에서 똑똑한 반도체가 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CPU를 놓으려니까 CPU 자체도 비싸기도 하지만 아까처럼 여러 개를 붙이거나 이걸 프로그램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이게 게임용으로 만들긴 했지만 이게 지금 채굴도 됐는데 한번 이 AI 학습을 시켜볼까? 그랬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AI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CPU는 어떤 식이냐면 물감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방울씩 칠하는 겁니다. 네. 그럼 칠하니까 정확하게 칠해지겠죠. 근데 GPU는 어떤 거냐면 한 번에 10가지 물감을 대포처럼 빵 쏘는 거예요. 그러면 대포처럼 빵 쏘니까는 색깔이 한 방에 칠해지겠죠. 근데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지금 같은 챗GPT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방식에서는 이게 다 해보니까 이 기존에 우리가 이 뇌를 만들던 인텔 같은 데서 만드는 CPU보다 이 엔비디아의 GPU가 좋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은 오픈 AI에서 이렇게 만든 걸 따라하려고 하면 우리도 GPU가 필요해. 우리도 GPU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결국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 칩의 90% 이상이 이 엔비디아의 GPU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AI 하는 회사들이 진짜 모두 우리도 자체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요즘에 이제 골드러시에 비유를 하는데 금광을 캘 때도 실제로 미국에서 금광 한창 많이 캘 때도 돈 제일 많이 번 게 어딘가라고 하면 청바지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바지 회사의 역할을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청바지 조개에서 우리가 위탁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거의 모든 기업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등등등 모든 회사가 야 우리도 이제 자체 반도체 만들 거야라는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른바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는 형태로 몇 개가 좀 보이고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갤럭시 신형 폰을 냈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뭔가 챗GPT 같이 글자도 바꿔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게 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칩을 이제 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또 이제 아마 올해부터 나올 올해 3, 4월부터 나올 노트북들에는요. 이 노트북에도 이런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씀드렸던 컴퓨터웨어 머리 만들던 인텔 있잖아요. 야 인텔도 지금 칩이 아니라 우리가 이 AI를 할 수 있는 칩을 좀 더 기능을 넣자. 그래가지고 그 일반적인 컴퓨터에다가 뉴럴이래요. 뇌잖아요. 뉴럴. 그래서 N자를 따서 NPU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를 벗어나서 우리도 우리 칩에서 할 수 있는 AI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칩 회사들 아니면 칩 안 만들던 회사들도 지금 다 이 반도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AI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세계 정부 정상회의라는 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11회째인데 글로벌 과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AI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인 정상급 인사도 참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거기서 역시 가장 관심을 끈 게 이 샘 알트먼이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대담을 했고 또 이제 젠슨 왕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CEO는 실제로 이 현장에 이제 방문을 해서 대화를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AI의 미래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샘 올트먼이 네.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참 궁금하네요. 지금 기술을 보더라도 이게 AI가 대단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보고 샘 알트먼이 아직은 흑백 휴대전화 수준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지금 흑백 휴대전화면 거의 초창기 우리가 말하는 피처폰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40화음 컬러도 나오고 막 16컬러 화면에서 막 올 컬러로 나오고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 나오고 등등등 아주 먼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까지 아직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놀라고 있지만 이건 아주 초창기고 새로운 과학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AI 비서가 정말 똑똑하게 해줄 건데 그렇게 하려면 아직 칩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7조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결국 이제 기승전 투자해 주세요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엔비디아의 CEO 잭슨 왕은 네, 젠슨 왕이요. 젠슨 왕은 네.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젠슨 왕은 반대죠. 이 7조까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젠슨 왕이 나오자마자 이제 거기 있던 패널이 물어봤어요. 지금 거의 1경원의 투자금을 얘기하는 회사가 있던데 그 정도 돈이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물어봤거든요. 네.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사고도 남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했던 게 이런 생산 기술이 좋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 없고 지금보다 단가가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 인프라 깔아놨으니까 우리한테 좀 더 투자해주면 우리가 더 저렴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라는 식의 좀 공격적인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번 행사에서 젠슨 왕이 미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던데요. 네. 어떤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그럼 AI 시대인데 우리 아이 어떤 교육 시켜야 되지? 뭐 프로그래밍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젠슨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프로그래머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상황에서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학문을 가르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으로 돌아갔다라고 네. 하면 만약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올 정도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 있을 거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학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물어보겠죠. 그러면 젠슨 왕에게 지금 대학교 가시면 무슨 학문 배우실 거예요? 그 물어봤을 네. 거잖아요. 젠슨 왕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 자기는 생물학 그것도 인간 생물학을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 인공지능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학의 가장 복잡한 분야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칩은 돈만 쓰면 계속 좋아지는데 이 인간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를 할 거고 그거를 AI에 적용시키는 연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계절마다 그 시기에 더 맛있는 생선이 있죠. 요즘 같은 겨울에는 방어가 제철이라 들었습니다. 생선회도 물론 맛있지만 회를 먹은 다음에 생선의 살을 발라내고 난 나머지 부분으로 끓이는 매운탕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매운탕을 가리켜서 대부분 서덜이 매운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선의 살을 발라내고 나서 나오는 뼈나 대가리, 껍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은 서덜이가 맞는 표현일까요? 일상적으로 서덜이라고 많이 쓰고는 있지만 올바른 표현은 두 번째 음절 더 밑에 니을 받침을 쓰는 서덜입니다. 그러니까 3음절 단어가 아니라 2음절 단어죠. 그런데 이 서덜이란 말은 생선과 관련된 표현 외에도 돌과 관련해서 쓰이는 뜻이 있습니다. 냇가나 강가 따위에 돌이 많은 곳을 가리켜서 서덜이라고 하고요. 돌서덜이란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의 살이나 갈비 부위 외에도 뼈나 도가니 같은 것을 오래 끓여 먹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스지를 삶거나 끓여서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지는 소의 힘줄과 그 주위의 근육 부위를 뜻하는 한자 힘줄 근자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이 아니고요. 이 스지를 대체할 우리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대구 8도, 부산 10도, 광주 11도 등이 되겠고요. 기온은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추울 전망입니다. 지금 강원 산지와 태백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10에서 곳에 따라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대 30cm,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올 전망입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오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오후부터는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기온이 낮아서 눈으로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동부에 2에서 7cm, 충청과 경상 내륙에는 1에서 3cm, 수도권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올 전망이고요. 이 비나 눈은 모레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금요일에도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6,4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1,6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업무 거부에 들어간 데 대해 집단 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로 불린 개혁신당과의 통합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이라고 꼽히던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 사망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서방의 반응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우리나라의 노키즈 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르몽드는 프랑스의 대표 매체 중 하나인데요.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르몽드는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은 한 450곳이 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꽤 우려스럽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일종의 낙인 찍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민아 교수님의 말도 인용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노키즈존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2010년 초쯤에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업주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한 예시를 듭니다.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화본과 부딪힌 10살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무려 4,1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사업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서가 68%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인구의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일명 카공족이나 고령층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현상을 저출산과 연결지어서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도 이런 현상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세대 간 교류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함께 해줬습니다. 네. 현재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신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기로 했다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다니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보호구역 내 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한 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폭이 8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 한 50곳입니다. 네. 실제로 10년 동안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10건 가운데 7건 정도가 좁은 이면도로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도로폭이 좁으면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속도 제한을 낮추는 건데요. 그 대상은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전초등학교, 앞스쿨존 등이 대상이 될 겁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올해 안에 모든 보호구역 안에 설치가 되고 한 180대가 연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학량이 많은 스쿨존 20곳에는 차도와 구분된 보도를 조성하게 됩니다. 도로폭이 8m 이상인 곳에는 단차가 있는 보도를, 도로폭이 8m 미만이라 단차를 두기 어려운 곳에는 색상이나 도로 포장으로 구분된 보행 공간을 만들 겁니다. 네.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과도한 규제라면서 불만을 성토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는 20km 제한 속도면 걸어가라는 소리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는데 왜 거북이처럼 가야 하느냐라고 되묻고요. 광화문역 인근 직장인 김모 씨는 사회적 안전제도는 30km로 충분한 것 같다. 교통사고 건수도 71%로 줄어든 것도 입증이 됐는데 교통사고 비율을 0%로 할 거라면 차라리 도로를 통제하라 라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스쿨존 1km를 지나가는데 신호대기만 4분 이상 걸렸다는 운전자 박모 씨는 새벽 1시에 아이들이 없는 학교 앞을 20km로 가라는 건 탁상 행정이다. 아무리 운전자가 10km로 주행해도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이제 더욱이 운전자는 정면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결책이나 제안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주말과 평일, 등하교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를 구분해서 속도 제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살인한 최윤종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의 친오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이후에 근황을 알렸다고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는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A씨는 동생 순직 절차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글을 써볼까 한다라고 운을 뗍니다. 지난해 8월 17일 동생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빠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중환자실에서 본 동생의 모습은 온몸이 긁힌 상처 투성이었고 기계에 의존해 호흡만 간신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2022년에 폐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까지 이렇게 되니 저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싶었다면서 그제서야 가해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20살 때 군대에서 총기 들고 탈영하고 강제 전역 후 10년간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보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루 종일 하며 지낸 분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인 동생은 20살 때 서울교대 합격 후 15년을 첫 자취방 보조금 말고는 집에 손 한 번 벌리지 않은 착한 딸 동생이었고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토로를 합니다.
오빠의 글에 의하면 현재 작년 8월 이후 오빠는 모든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가십니다. 그런데 가해자 가족은 사과 한마디 없고 이사가서 회사 잘 다니며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정말 이게 맞나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의 댓글은 여자 혼자 그 시간에 뭐하러 운동하러 갔냐, 이래서 성매매 합법화하는 게 낫다라는 댓글을 보면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동생은 학교에서 체육부장 보직이었고 방학 때 교내 탁수 연수를 위해서 출근 중에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네, 정말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었는데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 가족의 소소한 행복을 짓밟는 걸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알까 형용하기 힘든 분노가 차오른다라는 반응입니다. 가해자 최윤종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재판 내내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최 씨는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합니다. 죗값에 맞는 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가 친정팀 하나 이글스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분위기가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맞다. 프로야구 하나의 손혁 단장은 19일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복귀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미 류현진 선수의 오키나와행 항공편 준비와 유니폼 제작이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1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류현진 투수의 한화 복귀 여부가 방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에게 계약을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계약을 마무리하는 대로 복귀 공식 발표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토론토와 4년 계약이 종료된 류현진 선수는 이번 겨울 다른 메이저리그 팀들의 러브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제안을 받지 못해 왔었고요. 언급된 구단들만 막 합쳐봐도 미국 순회 공연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만 최종 계약들은 모두 불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의 한화행에 대한 기대감은 저절로 커진 상황이었고요. 류현진 선수가 복귀 후 하나는 국가대표 에이스로 떠오른 문동주 선수와 함께 최강의 토종 원투펀치를 구성하며 올 시즌 상위권 판도의 다크호스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프로무대에 데뷔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한화에서만 뛰었습니다. 이후 2013년 시즌을 뛰고 앞두고 포스팅 제도를 통해서 LA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MLB 무대로 건너간 건데요. 포스팅을 거쳐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는 국내 복귀 시 반드시 원소속 구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류현진 선수 역시 국내 복귀를 택한다면 선택지는 한화뿐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 한화로 돌아온다면 세인트루이스에서 뛰다 2022년 복귀한 김광현의 계약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한화행에 김태균 해설위원의 발언이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어요. 김태균 해설위원은 지난 18일 연습 경기 중계 도중에 올해 한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 보인다. 류현진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 판타스틱 4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면서 미리 축하 전화를 했는데 나의 촉을 발동해보면 류현진 선수가 온다. 한번 기대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발언을 지나쳤던 팬들도 다시 이 김태균 해설위원의 말을 곱씹고 있습니다. 혹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지 혹은 류현진 선수로부터 귀뜸을 받은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네요.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예년보다 50%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106차례였습니다. 1999년 이후 관측된 연평균 지진 횟수 70.8 그것보다도 50%가량 더 많아진 차례인데요. 규모 3.0 이상 지진도 모두 16차례로 연평균 10.4회보다도 더 많아진 겁니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진 발생 횟수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5월 강원 동해 해역에서 발생했던 지진 규모 4.5 지진을 전후로 해서 6개월 동안 연속 지진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였습니다. 국내 계기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22번째로 큰 지진이었는데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3차례 발생한 것도 지난해 지진 횟수 증가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네 생각 드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두고 당장 한반도의 지진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우리가 늘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해역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서로 접해 단층이 많고 역사 기록에도 6.5에서 7.0 규모의 대지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큰 지진에 대한 대비는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클린스만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가 북한과 가까워서 싫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화제의 인물이죠. 클린스만 전 감독은 아시안컵이 열리던 지난달 21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를 했는데 뒤늦게 이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내 노트북이 곧 내 사무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새에 비유합니다. 반드시 한국에 거주하면서 감독직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면서 국가대표 파주 트레이닝 센터 숙박시설이 낡고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 싫다라고 답변합니다. 그의 답변 맥락을 쭉 들어보면 파주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북한 국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말하죠. 클린스만 전 감독은 부임 후 6개월간 국내에 머문 시간이 고작 67일에 불과하고 재택 외유 논란이 그래서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재임 기간 한국 거주 조항을 언급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한데요. 클린스만 전 감독의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 역시 혹시 북한과 가까워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발언이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 중입니다. 파주가 싫으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타협도 가능했을 텐데 핑계대는 것 같다. 그럼 총기 사고가 빈번한 미국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냐라는 입장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난 맞벌이 부부 방송에서도 질문이 많았고 항상 상담이나 강의를 제일 많이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살짜리 아이를 두고 맞벌이를 하는 30대 신혼부부의 사례를 이야기하러 갑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를 집중 케어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보니까 쓸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주택 자금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 것들도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끝내는 다시 이제 현장에 복직을 하게 됐는데 복직을 하고 나서도 다시 저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네. 단순하게 혼자 버는 게 아니고 둘이 벌다 보니까 최소한 외벌이 가정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맞벌이라 하면 외벌이보다 더 맞벌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지출 등이 있죠. 네. 경조사 등도 있고 양가 부모님들의 용돈도 있을 겁니다. 또한 사례자처럼 갓난아기를 부모님한테 맡기고 나면 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기도 하고 좀 더 좋은 걸 입히고 싶기도 하는데 네. 결국은 내가 너를 두고 일하러 왔는데 이 정도쯤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보상 심리로 인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행동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면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나가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벌이지만 육아 등 여러 이유로 돈이 모이지 않는다 하는 신혼부부 또는 30대 부부 많이 계실 텐데요. 찬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셔요.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란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왜 이전보다 더 저축하기가 힘든 걸까요? 분명한 건 예전보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생활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작금의 저출산의 현상인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데 네. 여기서 돈은 정말 먹고 살 돈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생활보다 어려워지는 게 싫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같이 벌어서 소득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만큼 높아진 눈높이의 삶과 너무나 치솟아버린 물가, 주택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물가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인 2021년과 2022년 돈을 시중에 푸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라는 폭탄을 최근까지 겪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식비 등의 생활비와 대다수의 고정지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나가는 지출이 늘어나서 저축액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험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 대비 고금리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늘어나고 저축은커녕 집값 하락마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맞벌이를 해도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부부가 30대일 때 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기다. 원장님은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확실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자녀 유무에 따라서 아이가 없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있다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대한 비용도 작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상 주택에 관련된 비용도 지금 제일 적게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결혼이라는 인생 사이클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기에 의식적으로 참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리고 모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리고 물가 상승을 대비한 투자도 조금씩 소액으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의식적으로 참고 줄이라고 하셨지만요. 사실 기존에 해오던 지출을 줄인다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어떻게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많이 어렵죠. 네, 정말 어려워요. 네. 쇼핑 비용이나 그런데 쇼핑 비용이나 외식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지 갖고 싶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소비 전에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소비를 하기 전에 일주일만 참아보자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나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인지 아니면 필요한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소비를 줄일 수 있고요. 좀 전에 말한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지출이 많았는데 이런 가정에서는 비정기 지출 통장인 비상금의 예산을 잡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전에 부부의 신용카드 지출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런 점검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수기로 신용카드 내역을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크게 지출하고 있는가가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지출을 줄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지출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강의할 때는 신용카드를 없애라라는 말을 하는데 아예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한동안 안 쓰겠다는 노력하에 신용카드를 잠깐 잘라버린다든지 숨겨놓고 체크카드나 현금의 지출을 하게 되면 충동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어렵죠? 아니 어려워요. 원장님.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껴 쓰고 해도 분명 힘들 때가 오는데 네. 그만큼 지출을 줄이기가 사실은 다이어트만큼 어렵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꾸로 가계부인데 네. 거꾸로 가계부는 예를 들어서 돈을 써야 할 예산을 잡고 1단위로 계산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올여름에 제주도에 앞으로 뭐 지금 2월 달이니까 5개월 후겠죠. 네. 7월 달에 여행을 간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두고 네. 예산안을 200만 원을 잡았어요. 네. 그러면 매월 4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되죠. 네. 그걸 다시 1단위로 계산하면 12,700원에서 900원 정도가 돼요. 아. 이렇게 12,900원을 전략을 하고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만드는 등 지출 규모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시드머니나 목적 자금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돼요. 네. 물론 이런 지출 줄이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의 통장까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통장을 합쳐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배우자가 얼마 버는지 모른다는 내용의 그 문자 기억하시죠? 그만큼 요즘은 통장을 합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부부가 많지 않나요? 맞아요. 많아요. 네, 그렇죠. 특히 제가 신혼부부 강의를 가면 고소득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돈을 따로 분배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맞벌이 부부 중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정들이 서로의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어디에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도한 단기저축으로 인한 보상심리로 인한 큰 지출이나 잘못된 투자 등에 의해서 비상시에 함께 쓸 수 있는 공동자금을 마련하지 않아서 부부가 마찰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네.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길 경우 그 후 가정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재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부의 공동 가계 운영입니다. 네. 하지만 각자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이로 인해서 마찰과 충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부부의 통장 합치기 실패 시 가장 다툼이 많고 서로 각자 나누거나 아니면 한쪽에 생활비를 주는 등 맞벌이 부부의 돈 관리 유형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네, 맞벌이 부부의 돈 관리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먼저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네. 첫 번째, 서로의 경제권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경제권을 가져가는 독립형인데요. 장점으로는 서로의 분배된 지출 금액 안에서 관리하기에 서로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절이나 양가 행사 때 각자 자신의 집에 쓰고 싶은 만큼 다 쓰다 보니까 이런 행사나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네. 또한 각자의 활용 범위 안에서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 없이 각자의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이런 소비에 대한 자유로움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인 목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유형들도 뭐 똑같이 장단점이 있겠죠. 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일부 큼직한 생활비 등만 배우자 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각자 알아서 지출하는 분배 독립형인데요. 네. 주택대출 상환금, 아파트 관리비, 교육비, 식비 등은 부부가 같이 관리하고 각자의 용돈이라든지 부모님의 용돈, 미용비, 의료비 등은 각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부부가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각자 저축도 따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게 단점이고요. 보통 이런 가정에서는 부부 한쪽이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 나중에 아주 큰 싸움이 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노후자금 등의 준비에 차질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네. 또 마지막은 뭐 한 명한테 몰아주고 한 명이 관리하는 그런 경우겠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좀 부부 중에 좀 더 꼼꼼한 사람이 모두 관리하는 공유 전담형인데요. 일단 사람들의 유행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돈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더 꼼꼼한 한 사람이 돈 관리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돈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지출 파악이 쉽고 목돈을 모을 수 있으며 돈 관리에 대한 위험에 처할 사항이 상대적으로 다른 돈 관리보다는 작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돈 관리에 있어서 이제 각자 돈 관리를 하든 아니면
배우자 한 명이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부부가 서로 공유해야지 지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빠지기 쉬운 일확천금의 투자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부의 재무적인 공동의 재무 목표를 세우고 나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대출 상환,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노후연금 등의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자칫 잘못하면 맞벌이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외벌이 가정보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빠지기 쉬운 누수지출 관리를 하면 됩니다. 네. 살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마지막 유형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유형으로 관리를 하든 간에 부부가 소통하면서 공동의 재무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공동의 재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직장이 같지 않는 한 급여일은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을 파악하고 상여나 수당 등으로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연간 총 수입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치를 월 급여로 정하면 됩니다. 급여가 정해졌으니 세부별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부부가 어떤 항목에 어떠한 목록으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 등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예산안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때 예산안을 짤 때에는 처음에는 세부 항목 하나하나 다 잡지 말고 뭐 주거비, 양육비, 식비, 교육비, 용돈, 보험료 정도로 간단하게 분류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부부의 공동 지출 통장과 비정기 지출 통장, 특히 비정기 지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출이 계속 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안을 세우고 체크 통장에 돈을 적립시킨 후 범위 안에서만 지출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기 지출보다 비정기 지출을 통제하는 게 처음에 돈 모을 때 더 쉬워요. 네. 그리고 소득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긴급 비상 자금을 항상 상비해야 하고요. 이렇게 정기 지출 통장과 비정기 지출 통장으로 분류해서 부부 예산안을 만들면 되는데 예산안을 만들고 나서 재무 목표에 맞는 선저축 통장, 선저축 투자후 지출 통장의 예산안을 집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살다 보니까 자라온 환경과 교육관이 부부가 다를 수 있기에 네.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절충점을 꼭 찾아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30대 맞벌이 부부의 목돈 만들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영록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록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3425님, 두 자녀를 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소통을 하며 육아통장, 경조사비 통장, 의료비 통장 등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 목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지금 목록에 보면 네. 경조사비 통장이라든지 의료비 통장 등은 다 비정기 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통장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런 비정기 지출을 하나의 통장으로 묶어놨고 그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 비정기 지출 통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돈이 만약에 제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이렇게 많이 비정기 지출 안에서 통장을 많이 나눈다 보면 네. 거기 또한 지출 목록 또한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비정기 지출 통장에서 지출할 금액을 정해놨고 분배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장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주환님, 저도 맞벌이 중인데요. 퇴근하면 피곤하니 외식비며 또 아이 돌봄비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버는 돈은 전부 다 없어지던데요. 어떻게 저축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조금 잔소리를 할게요. 네. 한 명이 버는 돈은 무조건 저축을 하는 형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저축, 후지출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강제적이라도 선저축을 하고 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지금은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축 금액의 10에서 15% 정도는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 상품을 고르되 네. 그냥 저축액에서 줄이지 말고 뭐 보험료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습니다. 네. 잔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그동안은 이제 게임 하나 속에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오늘은 조금 역사를 돌아볼까 해요. 네. 게임도 벌써 한 반세기가 넘어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게임까지 왔나 이른바 게임의 역사라고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사는 항상 시작이 있는데 그럼 최초의 게임이라는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최초의 게임이라고 하면은 뭘까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와, 잘 모르겠는데요. 뭐 테트리스? 예. 이런 옛날 게임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 주변에 물어보면 최초의 게임이 뭘까 물어보면 테트리스, 팩맨, 뭐 슈퍼마리오 이런 옛날 오락실에서 네. 하던 게임들 야 그게 최초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살짝 함정이 있죠. 이거는 디지털 게임이죠. 컴퓨터를 네. 써서 하는. 근데 그러면 컴퓨터를 쓰지 않는 게임들은 왜 우리는 지금 생각을 안 한 걸까? 이런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게임이란 건 좀 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디지털 게임 혹은 컴퓨터 게임이라고 부르는 영역이고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넓은 의미의 게임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하던 그런 놀이들 네. 이런 것들도 다 게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바둑, 장기, 그리고 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뭐 트럼프 게임이라던가 뭐 화투 같은 카드 게임들. 네. 그래서 컴퓨터라는 도구가 나오기 이전부터도 인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게임을 해왔죠. 이거를 뭐 잘 알 수 있는 게 뭐 최근에 또 시즌2 발표가 있었던 굉장히 히트친 우리 드라마 있죠. 오징어 게임. 네네. 거기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던 놀이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놀이들을 다 이제 한 번에 묶어서 부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걸 가리켜서 게임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아주 엄밀하게 정의를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도 현재까지 이제 학술적으로 게임을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게 얼음땡 같은 동네 놀이인데요. 얼음땡도 잘 보면 규칙이 되게 명확하죠. 술래를 한 명 뽑고 네. 그다음에 술래가 내 몸을 손을 대기 전에 얼음이라고 외치면 나는 살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네. 그리고 다른 친구가 와서 땡을 해주기 전까지는 나는 꼼짝을 못한다.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반칙이야. 이 규칙에 의해서 놀이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한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유행했던 뭐 시체놀이 이런 게 있었죠. 그냥 그 교실에 누워 있는. 네. 이런 건 놀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긴 어려운 게 규칙이 작동하진 않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 드린 얼음땡처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맞춰서 움직이고 그로 인해 재미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규칙이 없으면 게임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게임의 정의에는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포함이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참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제 논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면서 논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최근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어요.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해서 요새 뭐해? 라고 물으면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냥 놀아 이래요. 근데 이 놀아가 어떤 놀이나 게임의 놀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말에는 논다와 쉰다가 같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좀 혼동이 있죠. 근데 이 개념을 영어로 번역해보면 조금 명확해지는 게 플레이,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는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가 그냥 쉰다는 레스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임이다라고 하면 쉰다의 의미가 아니라 규칙에 맞춰서 뭔가를 계속하는 말 그대로 논다의 의미로서의 게임이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노는 것을 게임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그럼 게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역사 연구라는 게 뭐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저런 유물들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건데 아주 옛날에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원시시대 동굴에도 보면은 뭐 사냥놀이 같은 거 했던 기록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발굴한 유물 중에서 최초의 놀이도구, 게임 도구라고 한다면 많이 이야기되는 게 주사위입니다. 네. 주사위는 굉장히 오래된 게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출토되는 아주 오래된 유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사위는 정확하게 확률이 같게 나오려면 고급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6면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고대에는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엔 뭘 했냐면 이제 양 같은 동물의 그 복사뼈 있죠. 그 발목뼈. 네. 거기를 보면 네모난 뼈가 있습니다. 아주 네모나지는 않은데 이제 저것 한 4면 정도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숫자를 새겨서 굴리고 놀았던 흔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기원전 몇천 년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뭔가 도구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유서 깊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조금 더 정제된 의미의 주사위로서 이제 기록에 등장하는 주사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아마 많이들 아시는 로마의 카이사르 유명한 문구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알레아 이악타 에스트라는 말에서 알레아가 주사위를 가리키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도 이미 사람들이 주사위라는 놀이도구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니까 카이사르도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듣겠지라고 해서 주사위라는 놀이도구가 굉장히 좀 보편적이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때 주사위를 썼다는 기록이 있지 않나요? 네, 이거는 경주에 여행을 가보시면 빵을 팔죠. 네. 그 주령구 빵이라고 아주 경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됐는데 이 주령구라는 게 이제 신라에서 썼던 주사위죠. 14면체 주사위고 거기 보면은 이제 요즘 말로는 술 게임을 했던 주사위 같습니다. 그래서 면마다 벌칙이 써 있어요. 벌칙 보면 뭐 춤을 춘다, 술을 3잔 마셔라. 코를 한 대 때린다. 뭐 이런 벌칙들이 써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술 마시면서 아마 던졌던 놀이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대 로마, 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에서도 이 주사위 기반으로 게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의 역사부터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정말 옛날부터 게임을 좋아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임의 민족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더 멀리 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테트리스 같은 게임과 이 주사위 놀이 같은 게임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네, 이거는 뭐 어렵진 않죠. 테트리스와 주사위 게임의 가장 큰 차이는 컴퓨터라는 도구를 썼냐, 그쵸. 안 썼느냐라는 점이에요. 놀이가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도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게 도구가 없으면 서로 싸우게 돼요. 도구는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서로 내 마음대로 규칙을 하겠어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 싸우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인 도구는 항상 필요하고 또 도구가 점점 진화할수록 더욱더 디테일한 놀이의 규칙들을 만들 수 있어서 게임과 도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기구이죠. 근데 컴퓨터라는 기계는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밀한 연산, 빠른 연산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이런 기계를 가지고 요즘은 게임 그래픽 같은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가상 세계가 거의 펼쳐지는 것 같은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놀이에다가 이런 컴퓨터라는 도구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흥미로운 질문거리를 하나 안겨주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흥미로운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제 중심으로 봤을 땐 역사라는 걸 접근할 때 우리는 대체로 이 도구와 생산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를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죠. 인류가 그냥 땅에서 나오는 열매 갖고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산력을 올릴까?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도구잖아요. 그리고 이 도구의 발전이 곧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이기도 해요. 청동기를 썼으니까 우린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고 철기를 쓰니까 철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근현대사로 오면 대표적인 이제 도구의 역사가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죠. 공장을 돌리고 증기기관을 써서 결국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을 더 크게 키워내는 것이 우리가 역사의 발전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변수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도구와 생산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도구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는 기기까지도 오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오면은 기존의 도구와는 비교가 불가한 정도의 생산력을 보여주죠. 손으로 계산하던 시대, 그 다음에 한 80년대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 계산기로 우리가 네. 사물을 보고 계산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 주판 시대도 있었고. 근데 컴퓨터에 오면 요즘은 계산기를 쓰지도 않죠. 그냥 뭐 스프레드시트에 숫자를 쭉 적어 놓으면 알아서 계산이 떨어질 그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도구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당연하죠. 주판보다 컴퓨터는 훨씬 비싸고, 컴퓨터 한 대를 돌리기 위해서는 또 기계 한 대로만 되지도 않아요. 전력이 필요하고, 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선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서버가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자원을 쓰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게 산업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근데 이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도구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라는 발상은 요즘이야 컴퓨터가 대중화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욕을 먹었겠죠. 그랬겠어요. 네, 이 비싼 기계로 논다고 이놈들아? 근데 실제로 게임의 역사에서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1950년대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서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인간의 놀이 도구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2차 대전은 컴퓨터가 만들어진 계기이기도 해요. 대충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상용화되는 게 1940년대에 개발이 돼서 50년대부터 본격화되는데,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은 결국 2차 대전이 이제 원자폭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 원자폭탄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원자력을 더 연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소들을 미국 곳곳에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뉴욕주에 있는 이제 롱아일랜드 섬에 있는 브룩헤이븐 연구소라는 국립연구소입니다. 네. 여기는 주로 연구하던 내용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핵에너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급 물리학자 한 수천 명을 모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계 설비들을 놓고 그 원자력 연구를 막 하는 거죠. 이 연구소가 1947년에 설립이 됐고, 여기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거대한 국립연구소로 오랫동안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구소 안에는 방금 얘기 드린 아주 당시에는 컴퓨터가 막 집채만 했잖아요. 이제 이런 기구들, 그다음에 각종 측정 장치들이 아주 비싼 장치들이 가득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전통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오픈하우스라는 개념이 있죠. 한국도 요새는 많이 하죠. 네. 기숙사 같은 데 보면은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우리 어떻게 사는지 한번 와서 구경해라고 뭐 친구, 가족들을 초청하는 이런 거를 오픈하우스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런 연구소도 꼭 그걸 합니다. 뭐 FBI, CIA 이런 이제 국가보안기관이 아니면 네. 항상 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엄마가 연구소에서 일해. 그러면 아들, 딸을 데려다가 엄마 직장이 뭐 하는지 한번 보렴. 이런 것들을 하고 굉장히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픈하우스 하니까 뭐 현수막도 붙이고 풍선도 붙이고. 근데 이런 게 또 특히 이런 재미가 없는 연구소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번 오픈하우스가 굉장히 자기들도 재밌고 즐거운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장도 연구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오픈하우스에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계획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연구소 직원들은 이제 오더를 받는 거죠. 소장님이 야, 이번 오픈하우스에 뭘 좀 하면 사람들이 이걸 재밌어 할까?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이런 장비를 뭐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기도 그렇고, 뭐 원자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 근무하던 이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윌리엄 히긴버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손을 들죠.
제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오픈하우스에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데 갖고 와봐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독특한 장비를 하나 보여주는데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그랗고 녹색의 흑백 모니터가 있고 왜 우리가 SF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막 삑삑 움직이고 네. 뭔가 이렇게 사인 곡선 같은 거 나오는 그 장비를 이제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게? 라고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다이얼이 달린 조그만 버튼 박스를 2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보세요 하고 이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실로스코프 안에 이렇게 평면에 테니스 코트가 하나 나타나고 네트도 하나 나오고 그 위에 테니스 공 같은 점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이얼을 돌렸더니 이 테니스 공이 툭 친 것처럼 반대편 코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평소 같았으면 그 비싼 장비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으면 너 정신 차려라고 한마디 했을 것을 오픈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재밌겠네라고 반응이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픈하우스 기간에 맞춰서 이 장비를 세팅을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 예산이 들어간 아주 비싼 장비로 만들어진 이 기계가 실제로 오픈하우스를 했더니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연구소를 둘러보진 않고 다 이 기계 앞에 앉아서 그 테니스를 치고 있게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논다라는 것들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놀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적절하게 오픈하우스라는 시점에 그 장비를 내놓음으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하나 끌어낸 순간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오픈하우스가 1958년에 있었고 이 게임의 이름이 테니스4 두 사람을 위한 테니스라는 게임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디지털 게임을 얘기할 때 거의 초창기의 첫 게임이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작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혼날 일일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장비로 만들어진 게 최초의 게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이런 거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테니스4 사건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뭐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뭐 딴 생각도 하고 네.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농땡이를 피운다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농땡이 중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비,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핵에너지 연구소에다 세팅을 해줬더니 거기 연구원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연구하다 심심하면 계속 이 장비를 갖고 뭔가 장난을 칠 수 없을까? 이게 뭐 인간의 놀고 싶은 본성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주 비싼 첨단 장비를 가지고 노는 일에 활용하게 되는 사례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컴퓨터가 더 발전을 하면서 이후에 처음에 흑백이었던 게임 그다음에 단순히 조이스틱 하나였던 게임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 붙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게임의 영역까지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게임 역사의 시작 부분을 얘기해보면 결국 인간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뭘 시켜도 결국 노는 궁리를 하는 존재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시작된 이 작은 흐름이 오늘날은 새로운 산업 혹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또 만들어낸 어떤 공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뭐 너무 이제 일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의력과 가능성의 원천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일하는데 누가 딴짓하다 걸리면 이런 식으로 테니스4 얘기를 하면서 조금 변명을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끝곡으로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